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동아일보. 공기업 입사의 문. 울산이 부산보다 18배나 넓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군 사이버사령부. 문재인, 홍준표, 이효리 등 33명 SNS 동향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 국민일보. 국정교과서 TF팀의 컴퓨터 21대 은밀하게 회수돼 미스터리. 그리고 경향신문. 댓글 공작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하 해킹 조직까지 운영했다. 다음은 서울신문. 직장인 68%는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다. 이번엔 한국일보. 트럼프 비원비 작전 보며 군사 옵션 논의. 아울러 조선일보. 세계 최고의 의료 벤처들 병원 서랍에서 자고 있다. 이제는 한겨레. 10년간 좌절된 사학개혁 비리대학만 키웠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트럼프 군사 옵션 포함된 대북 옵션 보고받아.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집결.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0월 12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된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벌인 댓글 공작 활동, SNS 동향 보고, 지하 해킹 조직 운영 사실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효리 씨까지 살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충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핵심은 화이트리스트 조사다. 이렇게 강조한 육성을 소개합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장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검증받지도 않고 감시받지도 않는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 주머니 속에 넣어주었다. 이런 주장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방송 들으시면서 애청자 여러분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이 프로그램 더욱 풍성해지겠죠. 휴대전화 문자로 또 고릴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 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나오는데 12도였습니다. 네, 좀 쌀쌀했죠, 오늘. 가을이 온 모양입니다. 네. 봄을 스치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0.1도로 시작했고요. 강릉 13.2도, 청주 12.6도, 부산은 19.1도의 아침 기온 보였습니다. 사실 평년과 비슷한 기온 되찾은 거지만 한동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갑작스러운 쌀쌀함에 놀라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 떨어지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 함께하겠고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종일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은데요. 서울 15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대구 17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설이 내리고 얼음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에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입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전한 발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국면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는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 2대가 예고 없이 한반도 상공에 떴지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B-1B 전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동의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한편 정동영 의원과 함께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토머스 셰넌 미국 국무부 차관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이석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전술핵 재배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더군요. 홍준표 대표는 부질없이 미국의 전술핵을 구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협상 전략에 불리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못 먹는 게살구를 바라보다가 밥그릇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핵전쟁은 남북이 공멸하는 일입니다. 툭 하면은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보수 야당의 대표가 가까운 평택의 국군운할 행사에는 불참하면서 미국까지 가서 이 나라에 핵망신을 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현종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벌였는데요. 이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파기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미국 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지원을 위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미국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현금 지원을 늘려주기로 약속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이 현금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에 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이 특정 시설물을 지을 때 현금 지원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이 특정 시설물이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 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 SCIF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수정보시설 SCIF는 청와대를 비롯해 한국의 중요 기관들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도 접근이 통제될 만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한국 국민의 세금을 받아 한국 땅에 짓는 건물과 설비지만 정작 한국 국민과 정부에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시설인 셈입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해군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서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사 지연 손실금 30억을 시위대가 물어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 즉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구상권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상권 취하에 대한 잠정 중재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죠?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이듬해인 2013년 국방부는 정식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서 모두 밝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수사한 대상은 다름 아닌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찾으려고 군 간부를 불법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작성된 비공식 문건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로 꼽힌 김기현 과장의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대화할 때의 표정까지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직 기무사 수사관 이모 씨는 기무사가 민간인도 사찰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인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큰 파문이 있었는데요. 도청과 미행은 물론이고 주거 침입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고 신영복 교수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직간접적으로 사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만든 SNS 여론동향 문서에는 당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가수 이효리 씨, 야구선수 이승엽 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이사장과 이효리 씨, 이승엽 선수의 SNS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당시 보고 대상이었던 인사들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도 포함됐습니다. 이상 SBS, JTBC, 중앙일보 기사를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이른바 교육계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친정부 성향을 가진 단체들에게 편중됐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돈인 7천만 원을 지원받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내내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단체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엔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관제 데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 정부 시절 교육부가 관변단체를 운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는 물론 어버이 연합과 엄마 부대를 국정원이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5년 만에 다시 불거진 시발단 파문,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시발단의 실체, 윤정훈 목사의 육성으로 이미 5년 전에 낙곰수가 입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 저는 좀 고상하게 이름을 지었으면 했고요. 예. 김어준 씨는 기알단 냈죠. 기독교 알바단에서 기알단이라는 얘기를 됐었죠. 저는 좀 고상했었는데 예. 유영민 씨가 시발단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게 고유명사가 돼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름을 잘 지을 걸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잘 지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우리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이 뉴스룸에서 10알단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듣고는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자, 당시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일선에서 이 전모를 파악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 시발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주시죠.
네, 저희가 그 낙검수에서 공개하기 한 6개월에서 한 8, 9개월 전에 예. 국정원에서 사주한 댓글 부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수교회, 대형교회 목사가 사무실을 열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런 알바단을, 그러니까 댓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예. 봤더니 박근혜 선거 캠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목사는 목회 활동을 하고 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고 이런 댓글 부대를 꾸리는 걸 보고 계속해서 저희가 윤정훈 목사의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정황과 증거들을 모아갔죠.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했었는데 직접 윤정훈 목사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국정원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으로 이런 사무실과 이런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제보자가 저희에게 파일을 제공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십 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제공해서 저희가 검증의 검증을 거치고 사무실과 위치, 그리고 사무실 사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한 후에 저희가 낙검수에서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당시 그 용감한 공익 제보자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사실 그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고초를 좀 겪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시발단을 폭로한 사람들은 많은 소송에 걸려서 계속 검찰에 가서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자, 시발단 의혹이 터졌을 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는 윤정훈 목사 일당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갔어요. 자, 그러다가 낙검수의 방송으로 정면으로 반박당했는데, 당시 주진우 기자님은 새누리당과 시발단이 한 몸이라고 보셨죠? 그렇죠. 새누리당의 선거 캠프, 그러니까 박근혜의 선거 캠프에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정원에서 뒷돈을 대고 있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누리당과 모르고는, 그다음에 선거 캠프하고 분리돼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더듬어 봤을 때 변희재도 증언에서 등장합니다. 변희재도 국정원에게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돈을 받고 그런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윤정훈 목사가 직접 증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했었죠. 그런데 변희재 씨가 소송을 했는데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희재가 국정원에게서 돈을 받았다, 이걸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 않았죠. 그때는 국정원에서 또 저를 고소했고요, 새누리당에서도 했고, 그리고 여러 윤정훈 목사를 비롯한 보수 이상한 분들한테서 많은 소송을 당했었는데, 검찰은 다른 부분만 조사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는 건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부분만 조사를 해서 굉장히 좀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네, 당시 새누리당 권력과 한통속이었으니까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변희재 씨가 고소 대상에 저는 뺐어요. 왜 뺐나 봤더니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변희재 씨가. 김용민은 총선 승리, 그러니까 새누리당 총선 승리에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김용민 씨가 총선에 나왔을 때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음해 공작, 인신 공격들이 다 국정원의 기획에 하에 이렇게 진행됐다는 심증을 가지고 취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혹시 그런 정황들이 문건으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낙검수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사찰이 있었고, 그리고 움직임과,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취재를 하는지, 그런 것이 모두 다 정보 보고가 돼서 국정원의 보고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훑어보면 낙검수 죽이기, 그리고 낙검수를 음해하는 그런 국정원의 공작들도 백일화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시고 파티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그래봤자 혼자 다 먹을 건데 뭘 또. 예, 농담이었고. 자, 윤정훈이나 변희재가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은 이 두 사람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은 적어도 윤정훈과 변희재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면죄부로 이렇게 던져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덮어준 그런 정권의 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물어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반성해서 시작돼야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진정한 적폐 청산이 될 테고요. 자,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검찰이 윤정훈 목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선거운동한 것이다. 국정원 연계설은 말 그대로 설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윤정훈 목사에 대한 사건 처리, 이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 어떻게 된 걸로 파악하십니까? 윤정훈 목사가 저지른 악행의 100가지 중에 가장 가벼운 한 가지를 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국정원이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선거 캠프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돈은 국정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윤정훈의 개인적인 일탈 부분만 조금 처리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덮었죠.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주 싼 걸로 끊어줬다 이런 말씀인데 시발단 사건 결국 재수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검찰 수사팀장이라면은 어떤 것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수사를 할 것 같습니까? 윤정훈 목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댓글 부대, 국정원의 돈으로 댓글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자행한 그런 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훈 목사와 그 주변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 댓글 부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목사와 그 주변 보수라고 말할 수 없는 진짜 그 일베, 정말 일베도 국정원에서 나왔고 어버이연합도 국정원에서 나왔고 엄마 부대도 국정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폐륜적인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고 100배의 예산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움직인 부분과 함께 그 돈이 집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훨씬 더 수사가 명확해지고 얼마나 극악한 일을 했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는 실행 계획에 대한 보고서만 나오고 실행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나마 지금 나오는 수사들이 국정원 댓글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별수사팀에서 해놨던 그 자료들이 조금씩 나와서 성과를 내는 거지 국정원은 개혁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혁의 미온적인 측면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원이 특별히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런 시발단이라든지 어버이연합 그리고 엄마부대 일베를 위해서 소공사 대공사하면서 돈을 모아서 집행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내역이 나와야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명쾌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는 이 돈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베,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이게 국정원이 기획한 것이고 여기서 운영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버이연합의 어버이는 국정원이었고요. 엄마부대의 엄마는 국정원이었어요. 어떤 직원이 만들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국정원 내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명박 씨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할 텐데 말이죠. 시발단을 지원할 당시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이었고 그 원세훈은 이명박의 오랜 측근이었고요. 물론 이명박은 자기가 직접 지시 안 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점은 꼭 살펴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요. 이명박과 그 최대 수혜자 박근혜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남모를 거래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거든요. 국가를 전복시킬 만한 국정농단 사건을 저지른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수혜자는 박근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집행한 집행기관의 총대장은 원세훈이었고 이명박이었습니다. 그 수혜자와 그다음에 이 범죄 집단의
두목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 수사는 미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원세훈이 4년 2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을 맡았던 이유가 특수활동비를 이명박한테 챙겨줬다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취재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 원세훈의 핵심 측근이 특수활동비를 해외에 빼돌렸다, 캐나다 쪽으로 빼돌렸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에 그냥 다 적어놨어요. 지금이라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원세훈이 했던 행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이현수 기조실장과 추명호라는 사람의 특수활동비가 거액이 인출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최순실의 측근들, 박근혜 측근들과 만난 정황이 있어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그 돈이 박근혜 측으로 건너갔다는 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미진합니다.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수활동비 수사가 화이트리스트보다 100배 더 중요하고요.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보다 100배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발력이 있어서 지금 그걸로 입막음을 하고 있다, 눈가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정원 수뇌부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사가 이 국정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수활동비 이거 당연히 다 국가 예산이고 그 국가 예산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 씨가, 박근혜 씨가 나눠 가졌다는 의혹, 이거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진우 기자님, 이명박 청산 국면인데 나는 꼼수다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5년 전에 시발단 사건을 해놓은 걸 보면 그때 일이 인제서야 이제 걸음마를 떼는 걸 보면 그때 조금 힘들었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언론들이 이제 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다스에 대한 취재, BBK에 대한 취재, 140억에 대한 취재, 그리고 이 시발단에 대한 취재에 이렇게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진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검찰이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검찰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마저도 지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이나 문화연예계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의 명단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직원의 실명을 삭제한 채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안마다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관련 명단을 국정원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방송을 길들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리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도 국정원이 등장하는데요.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의 방송 내용에 민원을 제기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벌점을 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동향을 정리한 문건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학자를 상대로 비방 공작을 벌였다, 이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상돈 교수는 비방 공작의 표적이었고 검찰에 피해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검찰 출석할 때 이상돈 의원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언젠가는 이럴 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 10년에 저한테 벌어졌던 일은 개인이 산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건 넘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겁박하고 이런 일이 자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사 나오면 댓글에다가 욕하는 거, 턱없는 욕, 인신공격 쓰고
또 아시다시피 제 학교 앞에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까지 하고 솔직히 제가 좀 강단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버티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충격받아도 다 포기해버린다고. 김용민 파일 2007년 11월 1일 17대 국회 운영위원회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거센 공세. 여기에 굴하지 않는 문재인 비서실장.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바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라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신당 역시 한나라당의 집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숱한 자신들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죠. 아까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추정이 무리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시죠? 예, 솔직하게 답해도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고요. 예, 질문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는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후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표명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모순됩니까? 우리가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어떻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으니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2당의 김종률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면 그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무효라는 문재인 실장.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후보다. 그리고 이 후보가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그 이명박 후보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돼도 당선 무효 사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더구나 우리 실장님은 저 민정수석도 하셨잖아요. 예, 사실 경우 그리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10년 지난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 발화점이 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다스의 최대 주저는 이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철암인 김재정 씨로 도곡동 땅과 내곡동 사저 등 차명재산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재정 씨 사망 이후 다스에 입사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그는 4년 만에 전무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얼마 전 JTBC의 보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던 다스는 현재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요직을 석권하고 있는데 취재 결과 해외 법인에서 최대 주주 부자의 대표 자리를 넘겨받은 데 이어 이시영 씨는 올해 2월 다스 본사의 회계,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직책도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TBS 라디오에 나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런 촌평을 내놓는데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정황 증거가 한다스가 넘다고 보이는 거죠. 술친구만 먹었어도!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03.5 SBS 러브 FM을 통해서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충남 일부 지역에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에서는 105.7 KNN 러브 FM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고릴라를 통해서는 인터넷이 닿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라도 접하실 수 있고요.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한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뒷번호 1501 쓰시는 분, 이승엽 선수까지 사찰했다니 부들부들 떨립니다. 정말 막장이 따로 없네요. 라고 하셨고요. 자, 이지연님, 인류 역사에 저지른 모든 악행이 지난 정부 동안 밀도 있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라고 하셨고, 8806번 쓰시는 분, 이승엽 선수가 사찰당한 것은 그 당시 방송인 김재동 씨와 친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이구, 김재동 씨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런 신호였나요? 9835번 쓰시는 분, 어찌 보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니 최순실 씨에게 고마워해야 하나요? 헛웃음만 나오네요. 라고 하셨고, 7003번 쓰시는 분, 적폐청산 하루빨리 돼서 조용한 날이 왔으면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이번엔 박근혜 정부 이야기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민간인 해커들이 주축이 된 언더그라운드 해킹팀을 만들었는데요. 언더그라운드 해킹팀. 네, 2014년에 만들어진 이 언더그라운드 해킹팀이 법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한 해킹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의 주범으로 알려졌죠. 이에 국방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언더그라운드 해킹팀 활동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건 조만간 검찰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대협에 대해서 여론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에 작성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정대협이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추진한다. 국민들은 정대협의 실체를 모르니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추진했던 것인데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지난해 1월 비서실장의 지시 이후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정대협 사무실 앞에 찾아와 항의 데모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어르신들 용서하시고 편히 사세요. 할머니들의 용서를 강요하는 가슴이 쓰려서 이 한이 치유되지 않은 분들에게 그런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정대협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한일 관계를 이간질시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피켓을 들기도 하고요. 또 일본 대사관 앞에까지 어버이연합이 정대협을 공격하는 정대협을 종북주의라고 공격하는 그런 피켓을 만들어서 집회를 하죠. 이제 어버이연합 집회는 그 추선희 사무총장이 그때 당시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서 이건 청와대 허 행정관이 시킨 것이다라고 폭로를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의 비판적인 집회에 대해 탄압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2015년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은 민중 총궐기 집회를 전후로 폭력 집회에 대해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이 너무 방어적이다. 범법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혹과 관련해 정치 보복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SNS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원 교육 자리에서입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를 23년 했습니다. 이렇게 5개월 만에 정치 보복에 휘발하게 돼서 그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거는 꼭꼭 숨기고 상대방 거는 이제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아침에 SNS에서 몇 자 적었는데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한번 당해봤어요.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요. 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정치보복 대책특위도 만들어서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 당신들이 적폐라고 주장하는 거 DJ 노무현 시절 없었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까지 다 해보자 이거예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한 측근은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이후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보수 대통합의 여건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 위해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복당의 명분을 주기 위함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실제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라. 이렇게 사무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 발언은 바른정당 통합파와 교감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10명은 전당대회 이전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자강파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지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대로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새로 뽑고 저희들 길을 갑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자기 당 지지도 올릴 생각이나 하지 자꾸 남의 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뭐 별로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그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우리 바른정당 식구들은 우리 바른정당 운명을 같이 개척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어떤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 그거는 뭐 최대한 막아보려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지요.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구속 연장 사유가 명백하고요. 지금 추가 기소를 했어요. 추가 기소한 것은 주로 이제 롯데하고 SK 그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 기소 항목을 받아들여질 걸로, 특히 이제 롯데 경우에 SK는 몰라도 공범인 다른 분들 최순실, 안종범, 김종 이런 사람들이 다 추가 기소로 해가지고 구속 연장이 됐어요. 죄질로 보더라도, 그리고 범죄 정황의 위치로 보더라도 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경우에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만일에 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10월 17일 날 6개월 만기로 출소를 하게 되면은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버티든지 해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데도 보면은 자기 재판에도 안 나온 적이 있고요. 아프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증인으로 가야 될 이재용 재판 등에 다 안 나갔거든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수행비서 손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모두 6차례 통신조회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야당 사찰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육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는 내사자와 수행비서 손모 씨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통신조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궁색해 보이죠? 아니면 말고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육각수 노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면 말고 사랑이 너밖에 없냐. 아니면 말고 사랑이 너밖에 없냐. 항상 삶에 지쳐 완전히 지쳐 오직 너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며 살았는데 너마저도 뒤통수시니 가슴이 아파 눈물도 안 나. 할 말을 잃었다. 떠나간 그 추억에 미련 없던 너 허여쁜 꽃과 같이 사랑했었다. 아니면 말고 사랑은 너밖에 없냐. 아니면 말고 사랑이 너밖에 없냐. 아니면 말고 그리워 말고 진실만을 원했었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